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과 함께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좋은 습관이라고 믿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믿음이 오히려 몸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처음엔 모두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몸에 좋은 거니까 괜찮아요. 다들 먹잖아. 요금. 그렇게 시작된 습관이 어느새 하루 일과가 되고 먹지 않으면 불안해지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몸무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보다 피로가 깊고 소화가 더디며 잠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대부분은 괜찮다고 넘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스스로를 달래며 또다시 알약을 삼키는 겁니다. 제가 직접 만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 위에 알약을 가지런히 놓고 챙겨 드시던 분이었죠. 색깔별로 정리된 알약을 보며 스스로 뿌듯해하셨습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겠지. 며 웃으시던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좋은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저를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다고요.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믿음이 깨질 때 느끼는 깊은 두려움이었거든요.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0세가 넘으면 몸의 대사 속도는 느려지고 해독 능력도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양이 이제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괜찮다고 믿습니다. 남들도 먹으니까, 광고에서 좋다고 하니까 그냥 삼키죠. 하지만 그 믿음이 바로 몸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무심코 복용하고 있는 죽음을 부를 수도 있는 5가지 영양제의 진짜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내일 아침 약통을 여는 손이 잠시 멈춰질 겁니다. 그 한 번의 멈춤이 건강을 되찾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잠시 멈추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은 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침마다 알약 몇 알씩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타민 하나, 오메가 하나, 루테인 하나, 이렇게 매일 챙겨 먹으면 건강해질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믿음이 오히려 몸을 천천히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약과 영양제는 분명히 다릅니다. 약은 이미 아픈 사람에게 병의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정확한 용량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이 꼭 필요하죠. 하지만 영양제는 다릅니다.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는 보조 수단일 뿐이에요. 즉 약은 치료를 위한 것이고 영양제는 관리에도 구인데 많은 분들이 그 둘을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비타민을 더 먹고 무릎이 아프면 글루코사민을 더 먹습니다. 좋은 것이라 하지만 사실은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양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음식은 또 다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과 채소는 자연 그대로의 재료로 들어오고 몸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한 뒤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내보냅니다. 그런데 알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선택할 틈도 없이 한꺼번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 부담이 고스란히 간과 신장에 쌓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젊을 때 괜찮았던 양도 이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로가 깊어지고 소화가 더디며 잠이 얕아지면서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분은 식사보다 영양제를 더 믿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 위에 알약을 줄지어 놓고 꼼꼼히 챙기셨죠. 비타민, 루테인, 칼슘, 오메가, 글루코사민까지 손에 익은 습관처럼 삼키며 스스로 안심하셨습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겠지 하며 웃으셨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피로가 깊어지고 있다. 맛이 사라졌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운이 빠져가는데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몸은 그렇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던 겁니다. 비타민이든 칼슘이든 아무리 좋은 것도 많으면 해가 됩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알약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몇 끼니마다 3끼 다른 채소를 넣고 하루 한 번은 단백질을 챙기고 2시간마다 물 한 컵씩 마시는 단순한 습관. 이게 진짜 보약입니다. 고가의 영양제보다 이런 기본이 더 큰 힘을 냅니다. 그리고 천연이라는 말에도 속지 마세요. 식물에서 추출했다는 말이 붙어도 농축되면 결국 약이 됩니다. 몸은 어디서 왔는지보다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이 들어오면 간과 신장이 버티지 못하고 결국 피로와 통증으로 경고를 보냅니다. 몸은 언제나 솔직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들어오면 스스로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내죠. 지금 식탁 위에 놓인 알약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는 정말 말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단지 좋다는 말 하나로 계속 먹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건강은 약통 속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식사와 꾸준한 생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밥 한 그릇, 물 한 컵, 햇빛 한 줌이야말로 우리 몸이 진짜 기다리고 있는 약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5가지 영양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죽음을 부르는 5가지 영양제 중 첫째는 바로 글루코사민입니다. 무릎이 시리고 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느껴지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바로 이 알약이죠.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고 연골을 지켜준다고 해서 오랫동안 복용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는 나이든 분이 다시 활기차게 걸어나가고 통증 없이 산책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그 장면은 현실의 절반만 보여주는 거예요. 글루코사민은 우리 몸의 연골 성분 중 하나로 처음엔 관절에 도움을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효과가 거의 없거나 위약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반복됐습니다. 2006년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진행한 대규모 임상시험에서는 16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관찰했었는데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을 따로 먹었거나 둘을 함께 먹었더라도 통증 감소 효과는 위약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실제로 글루코사민을 먹은 환자 중 64%가 통증 감소를 느꼈지만 밀가루로 만든 가짜 약을 먹은 환자들도 60%가 비슷한 정도의 통증 감소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단지 4%의 차이밖에 없었던 거죠. 즉 꾸준히 먹는다고 해서 무릎이 다시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2010년에는 스위스 베른 대학 연구팀이 그동안 진행된 10건의 연구를 종합 분석했다는데 3,8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 글루코사민이 임상적 관점에서 볼 때 눈에 띄는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위가 약한 환자가 글루코사민을 장기 복용하면 위장 장애가 더욱 심해진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몸속에서 실제로 연골로 바뀌는 양은 극히 적고 나머지는 간과 신장이 해독해야 하는 짐으로 남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부담이에요. 글루코사민을 장기간 고용량으로 먹으면 간과 신장이 계속해서 그 성분을 처리하느라 지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피로감으로 나타나고 나중에는 소화가 더디고 식욕이 떨어지며 몸이 무겁고 부은 느낌이 생깁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해독 능력이 떨어져 같은 양을 먹어도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위가 약한 분들의 경우 장기간 복용하면 위장 장애가 더욱 심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파서 글루코사민을 1년 넘게 매일 드셨죠. 처음엔 조금 나아진 것 같다고 하셨지만 몇 달 후엔 피로가 심해지고 구토와 식욕 저하가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은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알약을 끊고 식습관을 바꾸자죠. 금씩 몸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좋은 줄만 알았는데 내 몸을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몰랐다고요.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글루코사민은 대부분 새우, 껍질이 나게 껍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피부가 붓거나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심한 경우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으니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절대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은 약의 작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글루코사민은 당질의 일종이기 때문에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당 수치가 불안정해지거나 인슐린과 함께 복용하면 당뇨 수치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관절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무릎은 몸의 하중을 고스란히 버티는 부위라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관절이 받는 압력이 커집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이 받는 압력은 3에서 6kg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나 가벼운 체조를 꾸준히 하면 무릎 근육이 단단해지고 관절이 안정됩니다. 걷기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수영이나 물속 걷기도 좋은데요. 물의 부력이 체중을 지지해 주기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적고 근육은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어나 고등어와 같은 생선에 들어있는 지방은 염증을 줄이고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생물, 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게 바로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미역 같은 녹색 채소에는 연골을 보호하는 성분이 풍부해요. 특히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음식은 몸이 천천히 흡수하고 필요 이상은 자연스럽게 내보내서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생강이나 강황 같은 향신료도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 이들 향신료에는 항염증 성분이 들어있어서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글루코사민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필요하지 않은데 계속 채워 넣으면 그게 바로 독이 되는 겁니다. 관절을 지키려면 알약보다 생활을 바꾸는 것이 먼저예요. 꾸준히 움직이고 제대로 먹고 충분히 쉬는 것. 이 단순한 세 가지가 무릎을 살리고 여러분의 걸음을 오래도록 지켜줄 겁니다. 둘째로는 고용량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몸에 좋다는 말 너무 익숙하죠. 누구나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을 때 비타민 하나쯤은 챙겨 먹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거라 믿는 그 생각입니다. 비타민은 부족하면 문제가 되지만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때 비타민이나 베타카로틴이 노화를 늦추고 심장을 지켜준다는 말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여러 알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에 걸친 대규모 연구 결과 고용량 비타민을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에서 오히려 폐질환이나 뇌출혈 위험이 높아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비타민 O의 경우 흡연자가 고용량을 섭취하면 폐암 발병 위험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당근 5개 정도 용량에 해당하는 고용량 베타카로틴을 복용한 흡연자들에게서 폐암 사망 위험이 40%나 높아졌던 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O를 하루 필요량의 10배 정도 수주 또는 수개월 복용했을 때 성인에게 골반 골절 위험이 4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몸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것이 결국은 몸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비타민 D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몸에 축적되기 쉬워서 하루 필요량이 5배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임산부가 비타민 D를 과량 섭취할 경우 체내 칼슘이 축적되거나 신장에 결석이 생기고 신장 기능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타민은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조력자입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이 들어오면 몸은 그것을 해독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간은 바빠지고 심장은 지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속에 피로가 쌓이고 얼굴빛이 탁해지며 입맛이 줄고 잠이 얕아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부담이 쌓이고 있는 거죠. 비타민 B군 고함량 제품의 경우도 구역, 구토와 같은 위장장애나 얼굴이 붉어지는 느낌, 가슴 두근, 거림, 통풍이 심해진다는 부작용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비타민이 건강을 지켜줄 거라 믿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처음엔 활력이 도는 것 같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기운이 없고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원인은 고용량 비타민이었죠. 영양제를 끊고 식사 위주로 바꾸자 몇 달 만에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고 믿은 것이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고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되셨대요. 비타민이 이렇게 나쁠 수가 있나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타민은 음식으로 섭취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생선, 달걀만으로도 필요한 양은 충분히 채워집니다. 희재철 식재료는 흡수율이 높고 몸이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의 리듬입니다. 당은, 근, 호박,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에는 비타민 O가 풍부하고 귤이나 딸기 같은 과일에는 비타민 C가 많습니다.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들어있고 우유나 버터에는 비타민 D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별도의 영양제 없이도 충분합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비타민을 한 번에 섞어 먹는 겁니다. 비타민 O와 E를 함께 먹으면 간에 부담을 주고 비타민 C를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리고 설사가 생깁니다. 몸이 한꺼번에 다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피로가 풀리기는커녕 더 쌓입니다. 비타민 C의 경우 하루 1000mg 이상 섭취하면 설사와 신장결석 위험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1000mg 이상의 비타민 C를 계속 섭취하면 설사, 결석, 용혈 같은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대사 과정에서 옥살산이 발생하는데 이 옥살산이 칼슘을 만나 옥살산 칼슘이 되면서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은 약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잠시 도움을 주는 보조제일 뿐이에요. 몸이 건강하다면 식사로 충분히 충족됐다.니다. 아락보다 식탁의 균형을 먼저 돌보는 것이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채소를 넣기 담고 물 한 컵을 자주 마시고 햇살 아래에서 15분만 걸어보세요. 그게 어떤 보충제보다 강한 힘을 줍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계속 채워 넣으면 언젠가 반응이 옵니다. 그건 비타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균형이 무너져서 생기는 피로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손에 든 아락을 한번 바라보세요. 정말 필요해서 드시나요? 아니면 그냥 안심이 돼서 드시나요? 건강은 양이 아니라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셋째로는 칼슘입니다. 뼈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꾸준히 챙겨 드시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진다는 말을 듣고 하루라도 빼먹으면 불안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칼슘은 필요한 만큼 많이 써야 건강을 지켜주고 그 선을 넘어서면 오히려 몸을 해치는 성분으로 바뀝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를 단단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문제는 음식보다 알약으로 섭취할 때입니다. 음식에서 얻는 칼슘은 천천히 흡수되어 몸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지만 보충제 형태로 들어오는 칼슘은 순식간에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 몸이 감당하기 어려운 농도로 올라갑니다. 이때 남은 칼슘이 혈관벽에 들러붙으면서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 경화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1200mg 이상의 고용량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는 경우 심혈관 위험이 5%, 1400mg 이상인 경우 10% 정도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메타 분석 논문에서도 칼슘 보충제 복용 시 심근경색 위험이 대조군보다 무려 31%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뼈 건강을 위해 복용한 칼슘제가 다른 건 강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보고가 적지 않습니다. 몇 해 전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돼서 하루에 2번씩 칼슘제를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혈관 속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칼슘이 혈관 벽에 쌓이면서 마치 석회처럼 굳어 있었던 겁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뼈를 지키려 던 것이 결국 심장을 조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요. 칼슘이 많으면 좋을 거라 믿는 분들이 많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들어온 칼슘은 간과 신장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혈관이나 심장에 남아 돌게 됩니다. 이게 쌓이면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으로 이어집니다. 소변이 시원하지 않거나 허리가 묵직하게 아픈 분들 중 칼슘제를 오래 복용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장결석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칼슘이 신장에서 결정을 만들면서 돌처럼 굳어지는데 이것이 요관을 지나면서 엄청난 고통을 일으킵니다. 한 번 생기면 재발도 잘 되고 심한 경우 신장 기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경우에도 칼슘 보충제는 매우 위험합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칼슘이 혈액 속에 많아지는데 여기에 칼슘제까지 먹으면 혈중 칼슘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뼈에서는 칼슘이 빠져 나와 골다공증이 생기고 혈중에 높은 칼슘은 소변으로 배설되면서 신장, 결석과 조직 석회화가 생깁니다. 나중에는 혈압도 상승하고 동맥 경화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칼슘은 어떻게 보충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겁니다. 멸치, 두부, 시금치, 미역국처럼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음식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멸치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어서 흡수율이 높고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도 좋은 칼슘 공급원입니다. 다만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두유나 두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잔멸치나 검은 콩도 칼슘이 풍부한데요. 갈아서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또 하루에 15분 정도 햇빛을 쬐면 몸이 자연스럽게 비타민 D를 만들어 칼슘이 뼈로 가도록 돕습니다. 햇살이 따뜻한 시간에 가볍게 산책을 해 보세요. 그게 바로 자연이 주는 보약입니다. 비타민 D는 대장과 신장에서의 칼슘 흡수를 촉진시키고 칼슘을 혈액으로 이동시켜 필요한 뼈와 치아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칼슘만 늘리고 다른 영양소를 무시하면 오히려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적으면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고 짠 음식을 자주 먹으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결국 뼈 건강은 한 가지 성분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골고루 먹고 움직이고 햇빛을 쬐는 이 세 가지가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기본이에요. 칼슘제는 필요할 때 의사와 상담 후에 정해진 기간 동안만 드셔야 합니다. 평생 먹는 약이 아닙니다. 좋다고 해서 계속 먹다 보면 그게 바로 몸을 서서히 해치는 함정이 됩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적당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몸이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좋은 것도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넷째로는 오메가 지방입니다. 요즘은 마치 만병에 좋은 기름처럼 알려져 있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피를 맑게 만들고 심장과 뇌까지 지켜준다고 해서 아침마다 한두 알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메가 지방, 특히 오메가3는 적당하면 분명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피를 탁하게 만들고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다들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혈관에 좋다길래 꾸준히 먹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로가 쌓이고 멍이 잘 들거나 코피가 자주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피가 너무 묽어지면서 몸속 응고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오메가3를 하루 권장량의 2~3배 이상 복용한 사람들 중에는 출혈성 질환이나 어지럼증을 겪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혈소판 수치가 낮은 사람은 오메가3 영양제를 먹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심장을 지키려 다 오히려 혈관이 약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하거나 아스피린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도 출혈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오메가가 좋다니까 그냥 꾸준히 먹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꾸준히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 채 먹는 데 있습니다. 몸은 일정량까지만 필요로 하고 그 이상은 모두 간에서 분해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반복되면 간이 지치고 피로가 쌓입니다.
결국 혈중 지방 수치가 불안정해지고 피, 부가 거칠어지거나 속이 더부룩해지는 등 여러 가지 작용,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대부분은 단순 피로라고 넘기지만 사실은 몸이 그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메가 지방의 종류도 문제입니다. 실 중에는 오메가3, 6, 9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이 많은데 이것을 모두 한꺼번에 먹으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오메가6가 많아지면 오히려 염증을 높이고 오메가9는 체내에서 지방을 과잉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즉 몸이 필요로 하지 않는 지방이 쌓이면서 혈관을 막고 간에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1대1에서 1대4 정도인데 현대인의 식단에서는 오메가6가 훨씬 많이 섭취됩니다. 이렇게 비율이 무너지면 체내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각종 질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장 건강을 위해 오메가를 꾸준히 드셨던 분이었어요. 하루 3알씩 1년 넘게 드셨습니다. 처음엔 혈압이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자꾸 지럽고 손에 멍이 잘 들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 응고 수치가 정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오메가가 피를 너무 묽게 만든 겁니다. 섭취를 중단하고 식사 조절을 시작하자 몸이 조금씩 안정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 기름이라 믿었는데 내 몸엔 너무 과한 기름이 없다고요. 그때서야 깨달으셨대요. 아무리 좋은 것도 적당해야 한다는 걸 말이죠. 그럼 오메가는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식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얻는 겁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참치 같은 생선에 들어있는 지방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런 생선은 불포화 지방뿐 아니라 단백질, 셀레늄, 비타민 D까지 함께 들어있어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기 쉽습니다. 일주일에 2~3번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한 끼에 손바닥 크기 정도면 적당한데요.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면 영양소 손실이 적고 몸의 부담도 적습니다. 또 식용유를 바꿔 보세요. 튀김용 기름 대신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조금씩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됐답니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도 오메가지 당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 먹으면 충분한데요. 너무 많이 먹으면 열량이 높아서 체중이 늘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오메가는 적당해야 약이 됩니다. 많이 먹는다고 혈관이 더 깨끗해지는 것들 아니에요. 몸이 필요로 하는 양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오히려 과하면 피가 묽어져서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알약이 결국 혈관을 지치게 만드는 역설, 이게 바로 오메가의 함정입니다. 몸이 피곤할수록 우리는 더 챙겨 먹으려 하지만 진짜 회복은 음식과 수면 그리고 꾸준한 움직임 속에 있습니다. 하루 한 번 15분만 걸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5째는 종합 영양제입니다. 이제는 집집마다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죠. 비타민, 미네랄, 아연, 오메가까지 모두 한 알에 들어있다고 해서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편리함 속에 가장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종합이라서 괜찮을 거예요. 부족한 걸 다 채워주잖아요. 하지만 종합 영양제의 진짜 문제는 이미 다른 영양제와 겹치는 성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비타민 D, K처럼 지용성 성분은 몸에 였다가 천천히 배출되기 때문에 겹쳐 먹을수록 몸 속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게 바로 피로, 두통, 구역감 같은 이상 신호로 나타납니다. 겉보기엔 단순 피곤으로 느끼지만 실제로는 몸이 그만 넣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아침엔 종합 영양제, 점심엔 루테인, 저녁엔 오메가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알약 안에는 비타민 A가 모두 들어있었죠. 결국 하루 권장량의 3배를 매일 섭취하게 된 셈입니다. 몇 달이 지나자 눈이 침침하고 입이 마른 증상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지만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올라가 있었어요. 종합 영양제가 오히려 독이 된 경우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좋다고 먹은 것이 결국 내 몸을 지치게 만들었어요. 종합 영양제의 또 다른 문제는
포함입니다. 제품마다 성분이 조금씩 다르고 표시된 함량이 실제와 다를 때도 많습니다. 표지에 는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적혀 있어도 이미 다른 영양제에서 같은 성분을 섭취하고 있다면 그건 하루치가 아니라 2배, 3배가 되는 셈이죠. 게다가 음식으로도 이미 섭취하고 있다면 몸은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합니다. 결국 간과 신장이 쉴 틈이 없어집니다. 특히 고지혈증 치료제와 비타민 A, B, E, K를 같이 복용하면 비타민 흡수율이 낮아지고 와파린 같은 혈액응고 약물과 비타민 K를 함께 먹으면 약효가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어떤 영양제를 먹고 있는지 꼭 목록으로 적어보세요. 중복되는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성분표를 꼼꼼히 읽어보고 같은 성분이 여러 제품에 들어있는지 체크하세요. 둘째, 종합 영양제는 매일 먹는 것이 아니라 식사가 불규칙하거나 몸이 지칠 때 잠시 보조용으로만 드세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날이나 특별히 피곤한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가능한 한 음식으로 영양을 채우는 습관을 들이세요. 견과류, 생선, 채소, 계란이 5가지를 식탁에 골고루 올려두면 대부분의 영양소는 충분히 채워집니다. 아침에 계란 1개와 채소, 점심에 생선이나 고기와 나물, 저녁에 두부나 콩 요리를 곁들이면 완벽한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넷째, 만성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약과 영양제의 상호작용으로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합 영양제는 안심용 알약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라도 먹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마음이 오히려 몸을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식탁 위에 한 숟가락, 햇빛 아래 짧은 산책, 이런 소박한 습관이 몸의 균형을 바로 세워줍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주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뜻, 이 마르고 피로가 오래가고 소화가 더디면 그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더 채우기보다 덜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영양제, 글루코사민, 고용량물, 비타민, 칼슘, 오메가 지방, 종합 영양제가 모두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필요한 만큼만 몸이 원할 때만 드시라는 겁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 아침 알약을 드실 때 한 번만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이게 정말 내 몸이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으로 먹는 건지 말이죠. 그 한 번이 질문이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는 시작이 될 겁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 밥 한 그릇, 걷는 30분, 햇빛 아래 15분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진짜 건강을 만듭니다. 약통을 내려놓고 식탁을 돌아보세요. 그곳에 진짜 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올바른 건강한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 어떤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지,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가족이나 친구가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일,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니까요.